정치 도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무제한의 토론을 포함해서 출석 거부, 총퇴장,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스를 이미 쓴 것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온전하게 소수파, 이제 자유한국당이 왜 소수파냐, 제1야당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1+4로 다수를 형성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리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정말 제풀에 꺾일 때까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가지고 이 법안 처리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 다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자기 얘기 다 털어내고 그래서 여기서 장을 마감해야지 다음 국회,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해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운영, 앞으로 정쟁,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확장시킨 그런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일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답안지, 시험 문제 인쇄해야 되니까 졸속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하고 인쇄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쇄 일자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한 문제조차 잘못 오류가 나타나고 정답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을 연동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연동형 비례제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부품들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리고 네 군소정당에서 합의해서 올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런 부품들이 빠져있는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장날 것이 뻔합니다. 사용자 불만이 속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이 불량품을 부품이 빠진 패키지를 출시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소비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제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그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추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띄어져 있는데요. 저 위에가 연동형 의석의 배분 공식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3%를 초과하지 못한, 봉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의석을 300석에서 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민주당이 40%를 얻었다. 그러면 4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정당이 1%, 2%, 2.5% 하면은 그 통과하지 못한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은 10% 빼야 됩니다. 그러면 40%가 실질적으로는 연동 의석 배분에서는 한 44.4%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캡을 씌웠습니다. 이 30석을 캡을 씌웠을 때 어떤 의석 배분이 될지, 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석이 배분되는 데는 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설명하였듯이 제1, 제2 다수정당은 만약에 정당 득표를 한 70% 했을 때 합쳐서 의석 배정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8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 정당 득표율이 20%. 그러면 두 정당이 10%, 10%씩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석을 이 10%, 10% 얻은 두 정당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한 정당이 15석씩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가 20%가 아니라 30%만 나왔습니다. 유효 70%가 나왔습니다. 유효 정당 득표가 30%입니다. 그러면 A, B, C 세 정당이 10%씩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세 정당이 배분받을 연동형 의석은 10석씩입니다.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표가 한 40%밖에 안 나오고 60%가 이 30석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F까지 각 정당이 10%씩 60%를 차지했습니다. 30%를 6분의 1씩 가져갑니다. 이제 5석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그게 민주당이 되었든 한국당이 되었든 어느 정당이든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 의석을 내지 않고 20% 정당 득표를 했다. 그리고 유효 정당 득표가 6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30%를 가져가면 15석을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17석 병립형에서 30%면은 5석 최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석 가져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그 요소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정유섭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그 슬라이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그 연대 세력, 사회당과 그 연대 세력,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받은 의석수입니다. 지역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싹쓸이를 했고, 그 다음 비례대표는 거대 정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고 소수 군소 연대 정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냈지만 분리투표가 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동남 유럽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레소토,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여기는 비례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역시 2개 거대 정당이, 양당이 전체 의석을 나누어 가졌죠. 그러면 이것은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1개 정당이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1인 1표제로 전환합니다. 알바니아도 병립형으로 돌아갔고요. 단순 비례제로 돌아갔고요. 다음 아프리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역구 후보를 아예 메이저 정당에서 나가지 않고 집권 여당이 내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가서 비례 후보를 자기들이 100% 통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연대 정당에게 지역구를 내줍니다. 그런데 같은 집권 여당 연대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야당이 위헌 소송을 내는데요. 이미 룩셈부르크에서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이 차베스 파로, 좌파로 장악되어 있어서 이것을 합헌 결정합니다. 야당이 선거 보이콧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실시해서 95% 이상을 차베스 그리고 차베스 연대 정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때 야당 세력들은 선거 보이콧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선거 보이콧하면은 전국이 혼란이 오고 여당도 아마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 섰던 분 중에서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말 뉴질랜드, 독일 이런 선진국의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형으로 잘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독일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실까요? 독일 보면은 자유민주당은요,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는데 정당 명부 비례에서 80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은 독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데 2등, 3등, 4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의석을 갖지 못하는데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의석을 80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기독교 사회연합은 그 반대입니다. 정당 명부에서는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역구에서만 46석을 가져갑니다. 독일에서 기독교 사회연합이 어디입니까? 기독민주당과 지역 연대를 해서 기독민주당은 아예 바이에른주, 독일의 남쪽에 있는 주입니다. 바이에른주에서 한 석도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주의 지역구 100%는 기독사회연합이 후보를 내고 당선시킵니다. 독일도 이렇게
지역 연대, 정당 연대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자유민주당에 비례의석 80석을 주다 보니까 초과의석이 필요합니다. 그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해서 원래 정원이 598석인데 그것이 709석으로 111석이 초과됩니다.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비례대표 수를, 의석수를 상당히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독일은 지역구 의석이 299석이고 비례의석도 299석입니다. 1대1로 비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일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득표를 다 합쳐서 정당별로 통계를 낸 것이 좌측에 빨간 글씨로 빨간 숫자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정당 명부에 정당을 직접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오른쪽 파란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요.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의 정당별 합계하고 정당 득표율의 그 차이가 4%포인트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4%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투표했으면 그 지역구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걸 분리투표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서의 불량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독일은 이런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 입후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중복 입후보, 민주당에서 이중 등록제라는 용어가 들어왔다 빠져나간 바로 그 제도입니다. 기독민주당 지역구 후보 299명 중에서요 254명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207명이 중복 입후보를 했고요. 사회민주당은 299명 중에서 280명이 정당 명부 비례 후보자에 자기 이름도 같이 올립니다. 자유민주당 299명 지역 후보자 중에서 267명. 사회민주당의 경우 기독사회연합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시키면은 거대 정당은 모두 70% 이상, 지역에 출마를 한 후보자의 70% 이상이 정당 명부 비례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이 후보를 당선시키려면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도 정당 투표를 해줘야지만이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 명부에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당권파 바른미래당에서 이거 중진 구제제도다 하면서 퇴짜 맞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지역 후보로 공천받은 것만 해도 특혜인데 그 후보가 비례 후보로도 등록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중복 특혜, 이중 특혜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는데 연동형 비례제의 중요한
패키지 중에 부품 중에 하나인 중복 if 보호제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자, 뉴질랜드는요, 국민당과 노동당이 거대 양당인데요. 지역구 62석 중에서 61명이 역시 정당 명부에 등록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정당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 후보로만 등록이 되어서 당선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중복 if 보호 내지는 이중 등록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뉴질랜드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의원 내각제입니다. 패키지 부품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 내각제가 함께 갔을 때 제도 정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준자를 붙여서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이런 선진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경로의존성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준연동형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정말 고유한 창조적인 선거제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벤즈 엔진에 티코 바디 얹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 이용자가 분명히 고장났다고 불량품이라고 신고할 부분이고, 또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비례의석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중복 if 보호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의원 내각제가 아닌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 권력구조 개편, 다시 말하면 원포인트 헌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제를 최소한 대통령 직선과 국무총리, 국회 선출이라도 그런 정도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패키지 딜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죠. 왜 신생국가 미국이 대통령제를 택했을까? 의원 내각제를 택한 많은 국가는 왕정입니다.
왕에 의해서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 입헌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데 신생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형성입니다. 네이션 빌딩. 네이션 빌딩. 처음 국가를 건국하니까 뭔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서 토대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독립한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이유도 초기에 국가 형성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행히 그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국가 형성의 토대를 닦도록 하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에 강력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는 예산정책처가 있고요. 의회 예산처가 있고 그 다음 감사원도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의원의 보좌관 수가 20명 내외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아주 유명한 페더럴리스트라는 그 페이퍼, 메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만약 사람이 천사라면은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오니까 정부가 여기 정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본능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의 제도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믿어요. 제가 금년 6월에 조사한 서베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25%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47% 정도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나머지가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는 것이 오히려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도를 하나하나 다져나갈 때는 불신을 전제로 형제지만 언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친구지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계약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오히려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어 나갔지만은 그 제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불신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선거법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득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의석을 낼 것인가? 모든 정당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루프홀이라도 허점이라도 막아내는 제도의 완결성을 갖춘 다음에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제도의 완결성에 필요한 충분한 비례 의석수, 중복 입후보 허용, 그리고 의원 내각제, 지금 우리가 그것 갖출 수 있습니까? 그것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좀 더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한 다음에 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 완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부품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정치 문화입니다. 뉴질랜드와 독일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당 정치, 책임 정치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정당의 안정성, 지도체제의 안정성, 리더십의 지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해서라도 그 정당에서 다선 의원이 나오고 지도부의 지도자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선거 때마다 중진 물갈이가 오히려 득표 전략으로 유효한 나라입니다. 정당 문화, 정치 문화가 이들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우리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냐? 그런데 정당 비율이 4년간 총선 끝났을 때 총선 결과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후에 어느 정당의 지지율은 아주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권 여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책임 정치, 정당 정치를 하는 독일과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당 지지율에 맞도록 의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4년 임기가 보장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문화도 다른 것이죠. 자, 정말 이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 학자들도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111석 초과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상의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미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였었습니다. 50%를 약간 넘는 선에서 그냥 일단은 유지하자.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그 제도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실러라는 학자가 2012년 논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권자와 정당이 특정한 전략, 그 특정한 전략이라는 것은 유권자는 분리투표를 하고 정당은
연대 정당을 만들어서 분리투표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 행동을 자제해야만 비례의석 배정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만 또는 전략적 투표를 삼가하는 유권자에게만 적합한 비례대표 선거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취약한 제도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앞서 정유서 부의원께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 마무리 말씀은 우리 국회 그리고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약속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 여러분, 씨름이나 양궁이나 축구,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게임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의 규칙만은 선거의 영향을 받는 선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위원회격이지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위원회가 없어서 선수끼리 규칙을 정하라고 한다면 모두가 참여해서 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가 밀어붙인다면 힘약하고 소수인 선수들이 지는 룰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만은 유일하게 선거에 나서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만은 지금까지 관례로 여야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수결에 의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총선 때마다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법이 바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도 엄청 클 것입니다. 승자는 없고 여야 모두가 패자이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봉을 쥐고 계신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님,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서로 싸울수록 배는 더 기울어지고 침몰을 재촉할 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길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산 정상에 있는 가게끼리 네터네터 자리싸움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당과 청와대는 선거법 강행을 일단 중단하여 주십시오. 더 숙고하고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지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구성의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준연동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제도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발전시켜온 선거제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장사 안 되고 기업 문 닫고 젊은이 취업 안 되는 것으로도 걱정이 벅찹니다. 최근 한반도에 다시 조성되고 있는 북핵 위기로 안보에 대한 불안도 벅찹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발씩 물러나 국민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반의 역사를 써왔고 그것으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성장과 정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60, 70년대에는 가장 시급했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고 산업화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7, 80년대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권위정부에 맞서 싸웠고 민주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의 가치인지 깊이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낸 산업화, 민주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해석해서 역사를 다시 써나갑시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기보다 우리 선배, 선조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질 우리의 미래, 긍정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 반쪽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그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십시오. 국회의장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야 잘못과 불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멈춥니다. 그래야 분노의 결집을 통한 쉬운 정치가 멈추어집니다. 분노의 결집이 아니라 꿈의 결집, 비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니면 내일 선거법 통과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 바칩시다. 반의 역사가 아니라 정의 역사, 긍정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민병 의원님, 토론 잘 하셨습니다. 예, 잘 경청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